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5개년 판례 총 4회에 걸쳐서 일단 진행하게 할 건데요. 책이 상당히 좀 화려하죠. 책이 좀 상당히 화려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사도를 할 줄은 몰랐는데 이게 사도에 사도 네 가지 색깔이 있는데 출판사에서 무슨 맘 먹고 이렇게 했을까? 자, 일단 앞에 제가 죄형법정주의랑 그쪽 동네를요 조금 많이 좀 축약시켰어요. 네, 예년에 그래도 이제 꽤 되죠. 페이지가 꽤 되긴 되는데 예전에 이게 더 많았거든. 그래서 좀 우리 쪽에 나올 가능성을 확 빼버리자 해가지고 많이 좀 뺐어요. 많이 좀 빼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 여기 있는 거 내용은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들만 모아놨으니까요. 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직렬은 요새 그 죄형법정주의 쪽을 잘 내는 편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사시 문제를 한꺼번에 내다 보니까 어거지로 막 이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난해한데 어쩔 수 없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죄형법정주의부터 법률주의 나오는데 명확성 원칙이랑 자, 첫 번째 이제 뭐 짧게 우리가 제 OX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고 저기 첫 번째 당직 의사를 두지 않았다 기소된 사건 나오는데 이 사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봤던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시행령은 절대 모법의 법률 위임 없이는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죠. 우리가 법률 유보, 법률의 그런 거 헌법에서 뭐 행정법에서 배웠을 건데 자, 여기서 보면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처벌의 대상을 확정했다. 당연히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률주의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죠, 무효. 그래서 시행령이니까 대법원에서 그쵸? 우리가 이제 위헌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의료법에서 보면 쭉 써있죠. 당직 의료인을 둬야 된다. 이렇게만 했고 90조에서 41조에 위반한 사람 처벌 규정을 뒀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안 두면 처벌하겠다. 이런 정도 같은데 자, 의료법 41조는 어쨌든 각종 병원에 응급 환자와 입원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둬야 된다라고만 했을 뿐 그 숫자나 자격 전혀 제한을 하고 있지 않죠. 근데 하위법령에 위임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행령 조항이 당직 의료인의 수와 자격을 배치 기준 이런 걸 규정하면서 이거 위반하면 90조에 따라 처벌한다. 이렇게 신설해버린 거예요. 그죠? 당연히 이거는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명령규칙 심사권에 따라서 무효로 날아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판례 두 개를 합쳐놓은 건데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개헌법, 개헌법 80년 뭐 이 무렵이었겠죠. 개헌법에 따라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행위 이런 거 이제 처벌하게 됐었거든요. 유언비어. 이것도 좀 애매한데 날조 유포, 일체행위 이런 식으로 해서 통상의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 모를 정도였죠. 자, 3페이지 가서 보시면 구개헌법 81년, 그러니까 5.18 전후에서 내렸던 개헌법이네요. 15조에서 정하고 있는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 쭉 돼 있는데 세 번째 줄에 계엄사령관에게 국민의 기본권 지향과 관련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데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 헌법에 따라서 된 건 맞죠. 근데 이 계엄법 13조 15조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성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도 가진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규율을 했었을 때 자, 이런데 법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 107조 2항에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조치로서 이루어진 계엄포고에 대한 위헌 위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일단 이것도 기억하세요. 옛날 당시 헌법이 아니에요. 현재 헌법이죠. 항상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특별한 조치로서 이루어진 위사건 계엄포고에 대한 위헌 위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그것 좀 알아두시고 자, 계속해서 이제 포고 내용. 당연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보장이죠. 최대한 보장. 그래서 옛날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또 옛 헌법이 규정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 침해, 구헌법 규정한 영장지유 원칙의 위배, 구헌법 규정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현행 헌법에서도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싹 다 이제 이게 대학의 자율성 이런 것도 이제 침해한다. 집회, 결사의 자유, 그 다음에 영장주의, 대학의 자율성, 학문의 자유 이런 걸 다 침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행위.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핵심이죠. 아까도 앞에 봤던 것처럼 통상의 판단 능력을 가진 국민이 법률에서 금지되는 게 무엇인지를 예견하기 어렵다. 우리가 명확성 원칙 판단할 때 구성요건의 점에 대한 명확성과 또 뭐가 있죠? 제재에 대한 명확성 두 가지 나눠진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는데 여기서 구성요건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그런 거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 관련해서 이거 비슷한 게 하여튼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 공소시효 생각해봐요. 공소시효. 우리 형사소송법이죠.
공소시효 관련해서는 형벌 불수고 원칙이 적용 안 되죠.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되죠. 하지만 이제 소추 조건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적용 대상이고 하지만 예전 판례들 중에서 아무리 뭐 형사소송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거라도 소급 적용간의 명문의 규정이었으면 원칙적으로 신뢰보 원칙 이런 걸 고려해서 소급 적용 안 합니다. 안 해주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근데 이건 이제 입법 취지를 한번 고려한 거예요. 자, 아동학대법 쭉 나가는데 본문 보시면 아동학대 처벌법 34조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이라는 표제 밑에 1항에서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는 형소법 252조 이게 형사소송법 공소시효 관련 규정이에요. 불구 해당 아동학대 범죄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하는 날부터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형소법 배웠었던 분 기억나시겠지만 성폭법이나 아청법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년에 달하는 때부터. 그래서 부칙에서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만 해놓고 그러면 그때부터 처음 범죄를 범한 자를 적용하는지 어쩐지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잖아요. 원래 이제 소급 적용을 제한하려면 뭐가 돼 있죠?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최초 범한 범죄부터 적용한다. 이런 식의 돼 있을 건데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학대 처벌법 입법 목적 이제 이걸 이제 생각하게 되죠. 입법 목적 또 같은 법 34조 7을 공소시효 정지하려는 특례 조항의 신설 수급에 관한 법리 왜 했어요? 이런 것들 아동 이런 걸 보호하려고 했던 거라고. 그래서 소급 적용에 관해서 명적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 규정은 결론이죠. 부진정 소급입법 인정합니다.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 아래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킨 것으로서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됐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 범죄에서 적용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부진정 소급입법을 인정합니다. 알아두시고 부진정 소급입법. 됐고 그 다음 판례는 뭐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의 헌불결정. 일단 변형된 형태이지만 위헌결정의 한 종류죠.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정치자금법 쭉 써 있는데 어쨌든 45조 1항에서 다음 줄 보면 6조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구정치자금법 6조는 현행 정치안법 45조 1항과 결합해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위 조항들에 대해 선고된 헌법불합치 결정. 자, 아시다시피 우리가 헌재법 47조 3항에서 형벌 규정 있죠. 형벌 규정에서 위헌이 있으면 위헌 결정을 받으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이제 그거 연결하는 거야. 이거 두 개가 연결되니까 결국 벌칙 조항이잖아. 처벌 규정. 그러니까 일단 위헌 결정 받으면 소급해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40조 3항 보면은 위헌 결정 선고되면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기억나시죠? 처벌 규정에 한해서 형벌법규에 한해서 해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을 때 해당해야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당연히 소급 적용하죠. 당해 사건 그리고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당연히 적용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바뀐 법이. 그래서 법원은 피고 사건에 대해 형소법 325조 전단에 따라 뭘 선고해야 돼요? 무죄를 선고해야 됩니다.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무죄. 그 다음 이제 재밌는 판례들이 나오는군요. 자, 여기서 이제 도로교통법 44조 1항, 2항, 이게 이제 음주운전 관련해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나오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19년 6월 25일 이전에 구도교법 44조 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된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제 삼진아웃죄가 이제 제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삼진아웃죄가 적용이 되는 건데 이 법 시행 이후에 카운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이런 거를. 근데 입법 취지상 우리 판례는 옛날에도 이런 비슷한 판례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봤다고요? 이 이전에 이 법 시행 전에 음주운전한 전과도 다 포함하겠다. 그거를 지금 한번 확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형벌 불수고 원칙이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정 도로교통법도 부칙 2조는 82조 2항 운전면허 취득 제한 규정, 그 다음에 운전면허 정지 규정의 경우 위반 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위반 행위부터 산정하도록 아예 명문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문을 넣었다는 건 뭐죠? 이 규정들은 그러니까 운전면허 취득 제한 규정과 면허 정지 규정 이런 것 등은 옛날 건 안 넣겠다. 이런 이제 강력한 의사 표시죠. 그런 반면 148조의 1항에 의한 위반 행위 횟수 산정에 대해서는 148조의 2가 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148조의 1항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에 관한 위반 행위 횟수를 산정하는 기산점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위반 행위 개정 도교법 시행 이후에 음주운전 음주 측정 불응 전과만 포함된 것이라 해석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작년에 예전에 있었던 법률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과거 전과도 포함시키겠다. 그거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에 가서 보겠습니다. 또 아동학대 나왔죠? 아동학대 관련해서 21년 2월 25일 이렇게 이제 되네. 자, 보시면 여기서도 봅시다. 공소시효를 정지, 연장, 배제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 규정을 원래 두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보편 타당한 일반 원칙이 존재하지 않고, 거기다 괄호치세요. 보편 타당한 일반 원칙이 존재하지 않고, 이게 원래 객관식 형사소송법 시험 보는 데 있잖아요. 거기선 이 지문이 되게 잘 나옵니다. 이게 처음 있는 판례가 아니라 예전부터 몇 번 있었던 판례예요. 그래서 객관식 형사소송법에서는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게 뭐랑 비교돼서 나온 거예요? 보편 타당한 일반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어디에서는? 공소시효 관련해서는. 쉽게 해서 형벌 불소검칙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겠죠? 우리가 형벌 규정은 우리 형법에 뭐가 있어요? 형벌 불소급 원칙이라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는 보편 타당한 일반 원칙이 존재하잖아요. 하지만 공소시효, 이거는 형사소송법 관련된 거라서 그런 형벌 불소급 원칙이라는 보편 타당한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문헌의 의미를. 자, 그러면서 계속 갑시다. 적법 절차 원칙과 소급표 금지 원칙을 천명한 헌법 12조 1항과 13조 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결국 뭐가 돼요? 형벌 불소급 원칙이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치국 관리의 파생 원칙인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 원칙. 기억하시죠? 우리 헌법에서 배웠던 법치국가 원리의 파생 원칙인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 원칙을 포함한 이런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판단해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형벌 불소급 원칙이 없으니까 일반론으로 가는 거예요.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 원칙. 자, 판결 입원해서 이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쭉 써 있는데 시행됐고,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 등을 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성장하도록 이런 목적이 있대요. 그래서 2조 4호 타목은 뭐 71조 1항 2호 3호 이렇게 나와 있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 범죄 하나로 정하고 있다. 34조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아까 봤던 그 내용 똑같죠.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는 2호 2조 불구 성년의 탈환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칙은 8개월 때 다시 한번 나오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은 쭉 이제 하면서 일반론 쭉 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갑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관련해서 명시적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것저것 고려했었을 때 그냥 부진정 소기법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요. 앞에서 있던 판례랑 내용 똑같아요. 똑같은데 판결유지 1번 이걸 하나 더 추가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알겠죠? 앞에서 판례번은 똑같은 건 아니고요. 판례번은 똑같은 건 아니고 일단 옛날 걸 그대로 다시 한번 이제 판단을 해준 거야. 판단을 해줬는데 결론에 있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판결유지 1번이 하나 추가가 된 거니까 잘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 이건 전압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네. 근데 사실 뭐 그게 꺼리가 좀 애매하긴 해서 이게 처음에 판례 나올 때 저도 보고 이거 진짜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치과 의사들이 안면 보톡스 시술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면허된 것 이외 의료 행위로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치과 의사들 힘이 더 셌나 봐. 성형외과보다. 그래가지고 적법이라고 나왔어요. 괜찮다고 나온 그런 전원합체 판결입니다. 그래서 잘 안 나와서 그냥 결론만 써놨어요. 6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에 써놨죠. 치과 의사인 피고인이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했다 그래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었는데 환자의 안면 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피고행위가 치과 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라 볼 수 없고 설령 이게 뭐라고요? 미용 목적이라더라도 달려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아스럽죠. 여러분 생각할 때도 치과 의사한테 보톡스 해가지고 미용 목적의 수술했더라도 이게 법 위반이 아니다. 이래놨으니까 아마 성형외과 의사들하고 치과 의사들하고 상당히 난타전을 벌였을 건데 치과 의사들의 승 이렇게 갔던 판례. 자, 계속해서 6페이지 보시면 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판례가 이제 몇 개 있는데 싹 빼버리고 나올 만한 것만 집어넣어놨어요. 판례가 많아서. 자, 일단 다수견부터 갑시다. 선거운동이 뭐냐? 요거는 좀 체크해 두십시오. 선거운동. 이게 이제 다른 판례들에서도 선거운동 관련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도 들어가요.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자, 이에 해당하는 죄는 행위라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야. 그쵸? 객관적으로 표시된 행위니까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 괄호 외부에 표시된 행위. 예, 괄호합니다.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봐 그와 같은 목적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인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외부에 표시된 객관적 행위 그거를 이제 기초로 판단해야지 주관적인 의사 이런 건 고려하지 못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 법률 전문가 관점에서 사후적 회고적 방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뒤에 가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일반인 특히 일반인 동그라미 치시고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된다. 여러분 뭐랑 비슷해요? 공무집행방해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 판단하는 거랑 비슷해요. 행위 당시에 특히 뭐 체포라면 체포 당시에 그걸 기초로 판단하지 사후적으로 밝혀진 사정 그런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 법률적 의미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자, 그 부분도 기억하십시오.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된 행위, 이거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에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 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일반인이 그 당시를 기초로 해서 야 이런 거는 통상 이게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이런 거 판단하자 이거죠.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목적 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 방법뿐 아니라 자 항상 명시적 외에 묵시적도 들어가겠죠.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바꿔서 내기가 좋아요. 보시면 자 목적 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 방법에 해당해야 되지.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다. 바꾸기가 딱 좋잖아 이런 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단락의 문구 목적 의사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목적 의사는 이제 쉽게 추단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것도 포함을 시킬 수 있겠다. 그것까지. 그러면서 이제 추단 방법이 나오잖아.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자, 이 부분입니다.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에 근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동기 이런 거 바꾸고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 이거를 이제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쭉 가시면서 이제 굵은 시, 저기 빨간 글씨 볼게요.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당연히 더 많이 인정하겠죠.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의 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행하여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의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선거일을 기점으로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목적 의사를 더 쉽게 추단할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 문제된 행위가 단체 등 또 단체 내 개인 말고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어쩌고 쭉 나가는데요. 결론적입니다. 언더라인 갑시다. 단체 등의 목적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한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러한 활동이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이라고 봐서는 아니 되고 그러니까 단체 자체가 뭐 어떤 뭐 위원회 뭐 이런 거라고요. 쉽게 해서 어떤 정당 단체 그런 거라면 통상 하는 원래 그 단체의 목적 범위 내에서 하는 행위라면 쉽게 선거운동이라고 단정하지 말라 이거죠. 그렇고 단체 목적이나 활동 내용이 정치 이외에 다른 전형적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가 하는 특성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단체 활동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 어떤 단체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일반적 단체인데 그런 단체가 원래 자기들이 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했다면 당연히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뭐 출판협회라고 할까요? 출판협회 하는데 자꾸 막 출판하는데 규제를 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하는 거야. 특히 이제 그 법안을 했던 국회의원에 대해서 낙선을 도모하려고. 이런 건 괜찮다 이거죠. 자기들 원래 관련된 거. 근데 이제 그거가 아닌 이제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조금 의문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단체가 그 단체 목적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행하진 한도 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면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근데 그건 이제 벗어나면 문제가 되겠지만 또 약간 벗어났다 그래서 바로 선거운동이라고 단정하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 이런 게 나와요. 뒤에 이제 또 이제 그 선거운동 관해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게 정치적 기본권에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 편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판례는 하여튼 몇 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꼭 이 좋은 동네들이 좀 많이 있어. 저 전화합체 판결인데 아직까지 좀 안 냈어요. 아무래도 선거 이런 게 조금 시험에 내기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외워두시길 바라겠고 자 그다음 이게 이제 어떤 사례예요? 자 읽어보면 여전법상 물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 이를 대행하기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한 자,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이를 중개 알선한 자를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카드깡 한 사람 그런 거 이제 처벌하게 되는데 카드깡이 뭔지 알죠? 실물 거래 없는데 있는 것처럼 카드 긁고 이제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는 그런 거를 되는 거죠.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이게 훨씬 편하다고. 우리가 현금 서비스를 빼면 바로 다음 달에 갚아야 되잖아. 이자까지. 근데 현금 서비스 말고 일반 한도는 훨씬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수료도 약해요. 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 한 200만 원짜리를 240만 원짜리라서 헷갈리니까 240만 원짜리 12개월로 긁으면 20만 원에다가 그 할부 수수료 조금만 붙이면 돼요. 근데 현금 서비스는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히 많이 붙인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 또 갚아야 돼. 갚아야 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금 서비스는 한 300밖에 없는데 신용카드 한도는 한 1,500 있는 거야 나머지. 그럼 그 1,500을 굴릴 수가 있잖아요. 가맹점 가서 김 사장 내 부탁 좀 할게. 사실 이러저러해서 내가 자금을 좀 융통해야겠는데 내가 여기서 물건 산 것처럼 해줘. 몇 개월 해줄까? 12개월. 그리고 수수료는 일단 여기 주는 거예요. 세금 같은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내가 부담하면서 해. 하면서 이제 긁는 거예요. 이런 게 예전에 많았었어요. 이걸 카드깡이라고 불러요. 카드깡. 카드 회사는 그런 거 모르고 사실상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대출해 주는 거랑 똑같은 꼴이 돼 버리거든. 그래서 이게 여전법에서 막는 행위예요. 막는 행위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요. 자, 이게 그 아마 법무사 사무실이었을 거야. 법무사 사무실인데 이제 이 사람이 왔다 갔다 오가면서 법무사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이제 수임을 한 거야.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법무사 관련해서 뭐 등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을 내기로 했어요. 100만 원을 내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던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이 저기 손님 저기 100만 원 현찰로 내시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돈 주세요. 제 카드로 좀 긁을게. 이렇게 한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고 현찰을 이 사람 주고 이 사람이 카드를 긁었어요. 깡일까 아닐까? 카드 깡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실물건에 있는 거잖아. 원래대로 하더라도 법무사한테 뭐 하는 거예요? 줄 돈인데 그걸 카드로 대신 긁어준 것 뿐이에요. 이거는 카드깡이 아니에요. 실물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쭉 가셔서 언더라인 보세요. 위 규정은 신용카드 대가를 지급할 실질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실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실제 거래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한 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에 알선한 경우에 하나에 적용된다. 따라서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대상인 지급 원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원인 금액 그대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실질 목적이 자금의 융통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원래 실제로 100만 원 수임료 발생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대신 긁어준 거야. 현찰은 여기서 받고. 또 우리 여기다는 안 넣어놨지만 어떤 판례도 있죠? 우리가 한 4명이 식당을 가. 4명이 식당을 가는데 요새는 일일이 다 긁을 때 한 번씩 보면 일일이 4명이 다 긁더라고. 식당 주인 되게 안 좋아하는데 그것도 초창기에는 되게 싫어하더니 요새 그냥 그런갑다 하고 다 받아주더라고 보니까. 자 그거 어떻게 해요? 친구들한테 먹다가 야 현찰 낼 거야? 응 나한테 줘 그냥. 그래서 다 애들이 한 뭐 8,000원씩 줬다 이거 10,000원씩 줬어. 그리고 자기가 4만 원 긁었어요. 넷이서 먹고. 카드깡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실질 거래가 있었다면 여기는 카드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 이제 방위산업체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헌법에서 배웠던 것처럼 주요 방위산업체는
단결, 단책에서 단체행동권 중에 단체행동권이 좀 제한이 되죠. 단체행동권이 제한이 되는데 우리 판례가 이제 쭉 얘기합니다. 뭐 저쩌고 하면서 두 번째 끝에 헌법 30조 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 제한 입법에 관한 최소 침해 원칙과 비례 원칙, 죄형법 정지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 엄격 해석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법 41조 2항에 하여 쟁의가 금지됨으로써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엄격하게 제한해야죠. 기본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기억하고 자 이제 그 다음 보시니까 자 굵은 글씨 굵은 글씨가 아니라 빨간 글씨 참 당황스럽네. 원래 제가 굵은 글씨 넣은 걸 다 빨간 걸로 바꿔놔가지고 이거 출판사가 빨갱인데 이거 너무 빨갛게 되었는데 자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한 회사가 그 사업의 일부를 사내 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합니다. 결국 하도급 업체 여기까지 집어넣으면 되겠냐 이거죠. 아니죠. 원래는 도급 업체 자체가 비록 방위 이런 산업체로서 단체 행동권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도급받은 하수급 업체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수급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노동조합법 41조 2항이 쟁의를 금지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볼 수는 없다. 안 그러면은 방위 산업체에서 하도급만 내리면 전부 다 단체 행동권이 제한되는 회사들이 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당연히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하도급 업체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근무하면서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노무를 제공한다는 사정만으로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독립된 사업자인 하수급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서 가는 것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체해석 금연책 이제 반하는 거고 자 계속해서 이 부분은 예전부터 좀 잘 나왔던 그런 판례들입니다. 자 우범자 범죄 이런 거 있게 되는데 이건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하여튼 폭처법에서 어떤 범죄가 나오면 그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할 목적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폭처법상에 규정된 범죄 이거를 범하려고 그러려고 뭐 흉기를 휘두르거나 이런 경우를 말한 것이지 형법상의 범죄 이런 걸 의도해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례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뒤에도 있는데 자, 어쨌든 폭처법 7조 이게 우범자 범죄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 그렇죠? 이 법에 규정된 이게 폭처법.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알선한 사람을 이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세 번째 줄 보면 집단 상습, 특수폭력 범죄 등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률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실질적 내용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러한 폭처법 위반 우범자죄는 대상 범죄인 이 법에 규정된 범죄 예비죄 동그라미 이 법에 규정된 범죄 예비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특수절도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휴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처벌한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형법에는. 하지만 폭처법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벌 규정의 해석에 관한 일반적 법리와 폭처법 등등등등 종합해보면 폭처법 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란 써있죠. 폭력행위 등 폭력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판결지 2번에서요. 이제 휴대 나오죠. 중에서 휴대란 범죄 현장에서 사용한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 소지한 것. 옛날부터 알고 계시죠? 그 휴대. 자, 정당한 이유 없이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유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 범죄 행위가 없었더라도 휴대행위 자체에 의해서 휴대행위 자체 동그라미 쳐주세요. 휴대행위 자체에 의해서 우범자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떤 경우에 이걸 많이 적용할까요? 얘들이 조폭애들이라든가 또는 폭력 전과가 많았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또 흉기를 휴대하고 다니는 거야. 그럼 우범자 범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근데 단순히 그냥 우리도 가끔 가면 흉기 휴대하잖아. 뭐 갈까요? 우리 뭐 민법책이나 뭐 형법도 기본서 같은 건 흉기가 될 수 있죠. 찍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갖고 다니면서 그 자체가 우리가 뭐죠? 우범자 범죄가 될 수는 없어요. 이제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가 우연히 뭐 검도 배우러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걸 갖고 다녔어요. 이런 거 갖고는 처벌할 수가 없겠죠. 어쨌든 그런 거. 어쨌든 검사가 이런 건 열심히 입증해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증명책임은 다 검사이겠죠. 딱 하나 예외가 뭐예요? 형법 제310조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학설. 그거 외워버리세요. 우리 법원직렬의 특성상 형수에서 나올 내용도 형법에서 가끔씩 나오니까 우리 봤었던 거 기억하잖아요. 문제 풀 때. 넘어가시고. 자, 이건 우리 시험에서 한번 나왔지. 그쵸. 우리 2018년 법행에서 비룡을 내고 그려. 근데 이건 이제 상식 차원에서 풀어도 좀 될만하긴 한 건데. 자, 본문 바로 보면.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일반적 계제물을 규정하면서도 벌칙조항인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벌칙의 적용 대상을 단순히 58조 사망 위반한 자, 사망에 따른 계제물을 위반한 자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다 구체적 한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써 있네요. 자동차 이력 및 판매 정보를 자 동그라미 허위로 제공한 자. 이거를 처벌하도록 합니다. 자, 허위 제공의 의미에서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허위 제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의에 고의, 의도적으로 엉터리로 적는 거, 진실에 반한 것을 적는 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빨간 것이 돼 있죠. 80조 752의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의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 중요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해되죠? 허위 제공은 금방 얘기했잖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진실에 반한 사실을 알면서 기재하는 거죠. 근데 단순 누락은 깜빡하고 누락하는 거죠. 아니면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단순 누락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죠. 근데 뭐 의도 누락이더라도 이거를 허위로 제공했다? 이거에는 또 포함시키기 좀 어려울 거예요. 누락은 허위 제공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8년도에 이게 17년 11월 8일인데 참 낼 것만 한데 이거를 냈더라고. 역시 우리 시험답다 해가지고 당황스럽고 그해 하면서 이게 같이 나왔지. 그치? 야, 이 부분 별 신경 안 썼었는데 이걸 이렇게 내버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판결로지 1번에서 뭐 일반론 쭉 써있죠. 뭐 피고인이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거. 세 번째 줄 볼게요.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적 원칙, 확장 해석 금지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 부분이 이 부분.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재개정 영역,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한마디로 이런 걸 고려하는 해석을 뭐라 부르죠? 체계적, 논리적 해석. 그렇게 얘기하죠.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을 원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문헌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대요. 그런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 다시 해서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대요. 이 문구를 잡아다가 된 거야. 평상시 이거 잘 안 보고 그냥 결론들만 쭉쭉쭉 보고 갔었는데 이 내용을 갖다 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헌 자체가 누가 봐도 딱 하나로밖에 읽히는 게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함부로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서 체계적, 목적적 해석 이런 거 논리적 해석을 통해 가지고 다른 방향 해석하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은 문헌이 아주 명확하진 않을 때 애매하거나 이럴 때 이제 기본적으로 해서 밝히는 방법이지 문헌 자체가 명확할 때는 그냥 물리 해석하라는 거예요. 물리 해석, 축자적 해석을 할 일이지 논리적 체계적 해석은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입니다. 판례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이제 항공로 나오죠. 항공로. 아이고 한 줄 밑에 항공로가 빨간색 안 들어가네. 동그라미 치세요. 항공로의 법률적 정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 등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 밑줄입니다. 공간의 길. 그러니까 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의 길입니다. 공간의 길. 그래서 항공기가 비행하면서 다녀야 항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론 났어요. 그러면 땅에서 아직 이륙하기 전은 포함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해로도 마찬가지. 해로, 바닷길 이런 경우도 바다가 만약에 바다가래. 배가 아직 육지에 있어요.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바다로 나가서 쭉 이제 갔어요. 그런 경우부터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맞는 의미죠, 사실. 그래서 당연히 빨간 것이 되는데 입법자가 유달리 본제 처벌 규정에서만 항로를 통상적 의미와 달리 지상에서의 이동 경로 핵심입니다. 괄호치세요. 지상에서 이동 경로 이것도 집어넣느냐가 핵심이었어요. 까지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한다고 볼 만한 입법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계 위력으로 변경할 대상인 항로는 죄형법정의 원칙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할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방해해버리면 바로 처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쭉 가시고 어쨌든 언더라인 지상의 항공기가 이동할 때 운항 중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다니는 지상의 길까지 항로로 해석 가능성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실관계는 여러분 알 거예요. 쭉 가셔서 어쨌든 언더라인에서 피고인이 푸시백 중이던 푸시백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차가 이렇게 끌고 오는 거죠. 이렇게 가서 활주로 이렇게 탁 되는 비행기를 탑승구로 돌아가게 하는 행위가 항공의 항로를 변경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던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유명했던 사례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널까 말까 하다가 이런 걸 또 좀 좋아하거든 출제자들이. 자,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굵은 것이 가서 보세요. 담배사업법 16조 1항에서 규정한 소비자는 우리죠. 우리가 소비자지. 담배를 구매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소비자에 담배 소매인 등 담배를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서 가거나 유추해서 가는 것으로서 죄형법 정주에 어긋난다. 당연한 얘기죠. 소비자. 자, 이제 팔이 좀 나아지네. 제가 월요일날 오전에 백신 맞았는데 맞을 때 좀 긴장을 했는지 어쨌든 최대한 올리라고 했는데 맞을 때도 좀 아프더라고. 다른 사람들 맞을 때 별로 안 아프다는데 좀 근육 쪽에 좀 약간 무리가 왔는지 그래서 그날 밤에는 막 여기로 대기가 힘들더라고. 팔도 대기가 힘들었는데 어제는 좀 많이 나아지고 오늘은 뭐 거의 괜찮네. 괜찮네. 이제 누르면 조금 이제 약간 통증이 있게 되는데 이제 별 걱정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원래는 쉬었어야 되는데 오전에 이제 맞고 9시에 맞고 집에 가서 약간 쉬었다가 바로 이제 수업했거든요. 수업하고 근데 어제는 약간 정신이 멍하더라고. 뭔가 수업을 하는데 제가 A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자꾸 이상한 발음이 나올까요? 그래서 이상하네.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좀 정상적으로 완전히 돌아왔네요. 그래서 막 또 사람들이 걱정하더라고. 막 장모님도 했다. 아이고 살아 돌아왔네. 하고 괜찮나 하고 쉬어야 된다고. 졸지에 맥주 한 잔을 며칠째 못 먹고 있는데 그 금단 현상이 더 센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자 11페이지. 여러분들 시험 얼마 안 남은데 그냥 집에서만 왔다 갔다 하십시오. 집이랑 학원만 조심히 다니시고 오늘 한 1800명 넘을 것 같다는데 자 살벌하게 가네. 자 이제 특가법 14조. 자 요것도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건데 자 무고죄 있죠. 무고죄 14조의 무고인데 여기 14조의 무고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무고는 어디에 규정된 무고만 들어가요? 이 특가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무고 이것만 들어가지 다른 법에 대한 무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뭐다 있다? 하나 더. 여기서 그러면 14조에 규정된 무고죄 이 자체를 무고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14조의 무고죄로 처벌받기 위해서 무고하는 거 여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결론에 있어서 그건 또 안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14조는 특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범죄들 있죠. 그거를 무고하기 위한 것만 들어가지 14조 자체를 무고하기 위해서 무고하는 거 이거는 안 들어가요. 이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보면 사실관계를 봐봐요. 판결유지 2번을 보면 피고인이요. 교통사고를 이야기하고 도주했어요. 실제 제가 뺑소니 했는데 갑이 피고인을 갖다가 뺑소니라고 원래 신고했었거든요. 무고야 아니야? 아니에요. 진실한 사실을 신고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피고인이 나 뺑소니 친 적도 없는데 갑이 내가 뺑소니 쳤다고 신고했으니까 얘를 처벌해달라. 무고죄로 처벌해달라고 지가 무고를 한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갑 등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망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뺑소니 범으로 경찰에 허위로 고소했으니 갑 등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갑 등으로 하여금 특가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이게 도주 차량 운전죄니까 특가법 맞죠? 도주 차량 운전죄 그걸로 무고했다 라고 해서 지가 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 그래서 특가법 위반의 무고로 지가 도로 기소가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특가법 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 특가법 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론이에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특가법에 규정된 죄로 처벌되게 하려고 무고한 경만 들어가지 14조에 규정된 특가법상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려고 무고한 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장난 같은데 기억하시고. 그래서 특가법 14조를 적용해서 특가법 위반에 무고죄로 판단한 것은 특가법 14조의 성 및 특가법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해서 요 판례도 하나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판례 일단은 나올 만한데 이게 안 나와서 이거 모르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14조 그것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판결유지 1번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에서 어쨌든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팡엘로지 1번에서 여러분 또 읽으라면 안 읽을란가? 팡엘로지 1번에 두 번째 줄 잠깐 봐요. 두 번째 줄에서 끝부분 특가법 제2조 2조 이하에서 특정 범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데 상응하여 그에 대한 무고행위 또한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이 법이 정한 특정 범죄에 대한 무고행위를 억제, 이를 통해 보다 적정, 효과적으로 입법 목적을 구현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해를 해석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즉 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범죄 가중법 14조에 이 법에 규정된 죄 14조 자체. 그죠? 말이 그렇잖아. 14조 자체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 이거는 자기를 빼고 앞에 있는 죄.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게 본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시고. 자, 이 청탁금지법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청탁금지법은 2조 2호에서 공직자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상급 공직자 등의 정의에 관해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자, 이게 왜 나오냐면, 자, 한 페이지 잠깐 넘어가서 보시면 빨간색 글씨 있죠. 이 부분 8조 사망 1호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 등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8조 사망 1호에서 상급 공직자 등이 한 줄 밑에서 하위 공직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을 할 수 있죠. 이런 거는 청탁금지법에서 금지된 행위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상급 공직자가 하위 공직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을 하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했어요. 그래서 서장이 밑에 직원한테 표창을 하면서 포상금을 지급했어. 이것까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해버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요, 소극적 구성요건으로 넣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제외한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상급 공직자의 개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과연 상급 공직자는 누구냐? 자, 앞으로 가서 이제 읽어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줄 끝부분부터 상급 공직자 등의 정의에 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자, 일단 밑줄입니다. 여기서 제 밑줄이 빠져가지고, 상급은 사전적으로 보다 높은 등급이나 계급을 의미할 뿐 직무상 명령 복종 관계에서 등급이나 계급으로 한정되진 않는다. 이것부터 알아둡니다. 그래서 그냥 위에서 꼭 명령 복종할 필요 없고 보다 높은 등급 이 정도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처벌 규정의 소극적 구성 요건. 자, 끝부분 가로쳐 보세요. 처벌 규정의 소극적 구성 요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상급자가 포상하는 이런 것 등은 아까 제외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소극적 구성 요건이야. 자, 그러면 이러한 소극적 구성 요건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에 불리한 사유예요? 유리한 사유잖아요. 유리한 사유. 그러니까 뒤에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축소해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이 따라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극적 구성 요건도 가로쳐 두시고, 이 부분이 제가 왜 밑줄이 빠졌나 몰라. 소극적 구성 요건. 예, 문헌에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밑줄 커두세요. 밑줄 쳐두세요.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게 되면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의 범위를 넓히게 되어 죄형법정주의 파생 원칙인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 이건 옛날부터 기억하시죠? 우리가 목적론적 축소 해석이 허용되는 해석 방법입니까? 허용되지 않는 해석 방법입니까? 당연히 허용되는 해석 방법이에요. 목적론적 축소 해석도. 하지만 금방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를 목적론적 축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치 해석이죠.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자수의 개념에서. 자수의 개념을 뭘로 해석한 거야? 범행 발각전으로 한정 해석하는 거. 거기서 나온 거예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목적론적 축소 해석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치 해석이 된다라고 나온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소극적 구성 요건을 좀 넓게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좁혀서 해석하지 않겠다. 자, 그래서 결론 봅시다. 뭐라고 돼 있냐면 결국 8조 사망 1호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 등이란 금품 등 제공의 상대방보다 높은 직급이나 계급의 사람으로서 금품 등 제공 상대방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그 상하관계에 기초하여 사회통념상 위로, 격려, 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 되는 것이지, 금품 등 제공자와 그 상대방이 직무상 명령 복종이나 지휘 감독 관계에 있어야만 해당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요, 이 사례가 뭐였냐면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기억나요? 저기 지검장 뭐 이런 사람들이 밑에 뭡니까 부장 검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포상했던 게 있어요. 수고했다고 하면서 100만 원씩 봉투 전달하고 이랬었던 그래서 뉴스에서 한참 나왔어요. 그게 이제 무죄 나왔던 거예요. 무죄. 그래서 이게 이제 특별활동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한 거예요? 수고했어 하고 그냥 거기서 용돈 써 하면서 줬던 거거든. 술자리 이제 격려 차원에서 식사하다가 줬던 차원인데, 이게 이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거냐 했더니 아니라고 봤어요. 그냥 상급 공직자 등이 수고했다 그래서 격려, 위로, 포상 형식으로 준 거에 불과하다 해서 처벌하지 않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면제 뉴스 한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막 특별활동을 빼서 검사장이 밑에 부하 검사들한테 이제 막 돈을 줬고 이런 것도 총장의 뭐 명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뭐 하여튼 뭐 검찰국장 등이 뭐 주고 막 이랬던 사건이 있었어요. 국장인가 모르겠다만 하여튼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결국 다 무죄 나왔어요.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라고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건 좀 낯설 거예요. 이 상급 공직자 등이 포상하고 이런 건 다보다 소극적 구성요건이라는 거를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줄여놓다 보니까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정통법에 이건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자, 판례 1번 보면 정보통신망법 49조 위반 행위의 객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이렇게 나옵니다.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 전송 중인 비밀. 또 정보통신망으로 처리, 전송이 자 완료되어 원격지 서버에 저장, 보관된 것. 자, 대표적으로 볼까? 이메일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 통신기 등을 이용한 처리, 전송을 거쳐야만 연락 검색이 가능한 비밀이 포함되면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거 아니라고요. 상당히 넓힙니다. 자, 정보통신망으로 처리, 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 보관되어 있더라도 처리, 전송과 저장, 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연락 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 체제 내에서 저장, 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도 여기서 말하는 비밀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 검색이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메일 접속을 해야지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컴퓨터에 이제 카카오톡 이런 거 깔아놨지만 그런 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전에 뭐 메신저 있잖아요. 메신저 이런 것도 다 포함을 시켜요. 메신저 주고받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 사건이 그거였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서 어쨌든 정보통신 체제 내에서 저장, 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도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포함됩니다. 자, 쭉 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타인의 비밀, 아시다시피 비밀, 비공지성과 실질비성이죠.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 비공지성, 실질비성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판례 집안에서 침해가 나옵니다. 침해. 언더라인 것처럼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고, 누설은 이제 알리는 거죠. 타인의 비밀을 간 일체 누설 행위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 자, 아니라 일체 누설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서 처리, 보관되는 처리,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만을 말한다. 그냥 비밀인갑다 하고 그냥 알리는 거, 이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이게 뭐라고요? 정보통신망법에 정보통신법에 위반된 방법으로 취득한 그런 비밀인 걸 알면서 알려야 돼요. 그래야 이 법에서의 누설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좀 한정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속기 좋죠.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 누설 행위를 의미한다. 틀린 질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등의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그 사람이나 또는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한정 해석하는 부분, 여기 속기가 제일 좋습니다. 저도 읽을 때 그러네 이렇게 해서 참 읽었었던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해하시고. 자, 따라서 타인의 비밀 침해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방법에는 자 이제 수단 방법도 나옵니다.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번호, 대표적으로 아이디 비번, 직접 입력하거나 부호 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이게 뭐가 있을까? 패턴 있잖아요, 패턴. 그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패턴 같은 거. 이런 것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여튼 뭐든 타인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제하고 들어가면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써있죠.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호하라. 그러니까 로그인해놨어요. 이 사건이 뭐였냐면요, 메신저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요, 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얼른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이거를 캡처해서 보관함에 다 옮겨놓은 거야. 그리고 자기가 그걸 접속해가지고 자기 컴퓨터로 접속해서 보관함인 걸 빼온 그런 사례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로그인이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직접 로그인할 필요 없다니까. 이미 로그인돼 있는데 이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쓱 와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드래그해서 이걸 해버리는 거야. 그것도 포함을 시킨 거죠.
이해하시겠죠? 사건이 그거였어요. 메신저. 그래서 식별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 접속된 상태에서 기화로 정당한 접근 권하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의 취득, 누설 행위도 포함된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아까 팡이로즈 2번에서 누설의 개념. 그리고 부정한 수단 방법, 침입하는 부정한 수단 방법, 이 두 개의 개념에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문제로 내기가 좋아서 이번에 한번 문제를 해서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잘 맞출 수 있는 한번 연습해 봐야겠어. 아시겠죠? 이런 것들. 이 판례 잘 좀 외워두십시오. 그러니까 출제자들의 생각이 다 비슷하다니까. 제가 이 부분 꼬고 싶으면요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맞으면 적중 그런 얘기를 하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이런 거 예상대로. 이 판례는 좀 체크해 주시고, 이게 정보통신망법이 여러 군데 나와 있었거든. 근데 이걸 계속 안 내더라고. 나올 만한데. 자, 그다음 아까 또 나왔던 거 이제 대부 이제 이건 이제 깡 얘기 나오는데 그거 아닌데. 자, 뭐가 팡이로지만 이제 대부업법의 금전의 대부. 여기도 깡이 나오니까 상품권 깡. 이게 뭘까요, 여러분? 상품권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다? 이제 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사죠. 옛날에는 그런 거 이제 못하는데 지금도 사실은 뭐 막아놨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참 2000년 초반에 공부할 때 돈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카드만 많아가지고 그걸 갖고 머리 쓴 게 이거 있었어요. A 지점에서 상품권을 삽니다. 그 당시에는 개인 카드로 상품권을 살 수 있었거든. 그래서 롯데백화점 뭐 이런 신사백화점 같은 걸 사요. 사가지고 옆 가게 가서 팔아요. 바로 현찰 받고 팔아. 한 10% 뗍니다. 10%가 아니지. 퍼센트가 좀 달라. 그러니까 추석이나 설 같은 때는 수요가 많죠. 그래서 때는 요율이 적어요. 한 4%, 5% 떼요. 근데 추석 명절이나 이런 게 끝나고 나면 막 널리죠. 막 시중이 많잖아. 그래가지고 요율이 엄청나게 또 이제 많이 뗍니다. 막 8, 9% 떼고 막 그랬어요. 10만 원권에 얼마를 떼는 거예요? 한 8만 원, 8천 원, 9천 원을 떼는 거지. 그리고 100만 원 하면 이제 8만 원, 9만 원을 떼는 거고. 생각보다 좀 아깝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현찰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였는데, 자 봅시다. 대부업법에서 이제 금전의 대부가 나오는데 개념 요소로서 거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자 우리가 대부라는 게 뭐죠?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서 이자 등을 받는 거, 이게 대부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장래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는 것,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 제공이죠. 핵심이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한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그러니까 원래 10만 원짜리인데 금방처럼 한 9만 5천 원 주고 사드린다고요. 이런 경우에, 자 언더라인,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 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의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문헌에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유치해서 간 것이 돼서 죄형법정은 위반됩니다. 그렇잖아요. 거래 종료됐잖아. 금방도 봐봐요. 제가 얘기했잖아. 상품권을 100만 원어치 샀어요. 그래서 옆 가게 가서 5% 떼고 95만 원에 팔았어요. 이게 대부예요? 아니잖아요. 금전 대부가 아니잖아. 고스란히 뭐가 되는 거예요? 현찰 받고 넘긴 것 뿐이에요. 이런 사례라고. 자, 밑에도 보세요. 이제 사실관계.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나오지. 인터넷 사이트 소액대출,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적시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의뢰인들에게, 자, 그래요. 문상은 소액결제 예상 5천원짜리, 만원짜리, 이런 게 이제 뭘로 할 수 있죠? 우리가 카드 말고도 뭡니까? 휴대폰 이런 걸로 결제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용한 거예요, 그거를. 소액 결제를 하고 구매 후 인증되는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만 알려주면 되잖아. 요새는 핀번호 알려주고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핀번호를 자신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의뢰인들이 구매한 상품권의 액면가, 야, 이 새끼 많이도 뗐네. 22% 금액을 선의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77.8% 금액을 대부해준 다음 핀번호를 상품권 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를 영위했다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됐던 사례죠. 아니잖아요. 그냥 깡한 거예요. 깡에서 싸게 사드리고 되파는 것 뿐이에요. 이거를 대부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 나오게 되는데, 피고인이 의뢰인들에게 일정한 할인료를 공제한 금전을 교부, 이와 상환하에 구받은 상품권은 소지자가 발행자가 지정한 일정한 자에게 제시 교부하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권명 금액에 상하는 물품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확대된 유가증권의 일종인 점. 그래서 피고인과 의뢰인들 간의 상품권 할인 매입은 매매, 동그라미. 잘했잖아요. 사고 파는 것 뿐이라고. 피고인과 의뢰인들 간의 관계는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 핀번호를 넘겨받고 할인 매입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종료. 결국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면서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한 것에 대부 개념 요소를 갖췄다 보기 어려워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걸 다른 걸로 처벌했어야지 이거를 갖다가 대부업으로 처벌할 수는 없죠. 그죠?
여러분 이런 게 안 해봐서 잘 모르지. 저도 뭐 상품권 팔고 이런 건 아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해. 근데 야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긁어 갖고 언제 100만 원 받느냐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2000 몇 년이었냐 2002년인가 3년 무렵에요. 개인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못 사게 만들어버려요. 백화점 상품권 같은 거를 법인카드로만 살 수 있게 합니다. 예, 이게 한참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걸 사용해서 이용을 했다는 건데 저 정도 된 사람까지 그렇게 했다는 건데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 그래서 그 당시 가면 영등포 하여튼 영등포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명동도 있고 저는 영등포가 편해서 이 동네에서 가깝잖아.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도 몇 군데가 있어요. 좀 유명한 데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 다니면서 했었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제 모습을 보고 뭔가 느끼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표가 다나 봐. 나중에 좀 친해지니까 물어보더라. 혹시 공부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예. 공부하나 돈이 필요해서 그런가 보나 해서 예. 근데 막 상품권 주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상품권이 아니라 주로 복권방이거든 그런 데가. 그래서 이제 복권도 막 주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시험 끝나고 이제 알바하고 그러면서 이제 돈 벌러 하면서 이제는 안 와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합격하셨어? 그래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발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막 더 막 복권 주면서 붙으면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주고 막 그랬는데 결국 못 갔어. 자기도 가지고 많이 해봐가지고 자 넘어가 봅니다. 14페이지. 자, 이건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시중은행에서 일부 공무를 수탁해서 하는 경우 있죠. 맨날 얘기하는 우리은행에서 세금 수납 업무를 담당한다고 그 양반들이 공무원인가요? 아니잖아요. 공무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뭐 우리은행 직원이 뭐 도장 찍어서 발급한 세금 수납 영수증이 공문서 아니듯이 여기도 똑같아요. 공문서가 아닙니다. 자, 읽어봅니다. 방해로지 1번 체크합시다. 공전자기록 위작 변장에서 쭉 나오죠. 사무처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줄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법령의 공무원의 지위를 가진 자를 말하고 공무소란 공무원이 직무를 과행하는 관청기관을 말하며 공무원 공무소의 전자기록은 공무원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전자기록을 말한다. 따라서 행위 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해 공모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한 경우가 있더라도 공무원 공무소가 될 수 없다. 아시겠어요? 아까 우리은행 직원이 세금 수납 업무를 담당한다 그래서 공무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판결로 2번 환경공단. 그럼 공사공단은 대부분 임직원이 어디에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돼요? 뇌물죄에서 뇌물죄. 형법 129조부터 131조 거기 132조까지는 공무원으로 의제돼요. 다른 건 안 돼요. 다른 건 안 돼서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단지 같은 법 11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형법 129조부터 130조까지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이며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 등 위작죄에서 공전자기록 작성 권한자인 공무원으로 의지하거나 환경공단이 작성하는 전자기록을 공전자기록을 의지하는 취지의 명문 규정은 없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언더라인 그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 작성권자인 공무원으로 보거나 공무소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뭐 뇌물죄에서 공무원다 규정해서 이거를 227조에 이게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에 공무원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피곤에 불리한 유죄이다. 결론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판결문지 1번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예전부터 있었던 판례였고. 자, 대통령 기록물이 하나 나오는데 좀 뜬금없긴 한데 자, 조금 복잡하긴 한데 자, 대통령 기록물 정도가 되려면요. 원본이거나 그와 동등한 가치가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 15페이지에서 잠깐 보시면 대통령 기록물법 4조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한에서만 공공기록물법을 적용하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법이 특별법의 특별법. 자, 그래서 공공기록물법부터 보면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은 복제본을 제작, 보존하거나 보존 매체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 보존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공기록물법은. 그리고 48조는 기록물 관리 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존 매체에 수록한 기록물을 원본과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까지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줄 밑에 대통령 기록물법은 대통령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입법된 것으로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 그분 가로치세요.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여기까지.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의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는 점. 대통령 기록물법은 대통령 기록물 자체를 파기, 손상, 유출한 등의 행위와 그 내용을 누설한 행위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공공기록물법 21조 연구보존에 분류된 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에 대한 복제본 제작 등에 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자, 결론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에서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 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 동그라미 이외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법은 원본이나 전자파일, 원본에 준하는 전자파일 이외의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공기록물법에서는 이건 이제 사본이더라도 이제 이중 보존하자 이렇게 해놨지만 대통령 기록물법은 그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법에서 원본 문서, 전자파일 이외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의 불리한 유추해석.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빼갔었거든. 빼가서 이제 알렸던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참 문제됐었잖아. 그래서 무죄 나왔습니다. 결국 사본 그런 거 이제 뺐다 했다 그래서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판례가 나가게 되는데 뒤에 부분은요 좀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가